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요, 달러하고 실물자산과는 마치 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여왔어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 달러로 살 수 있는 모든 실물 가치, 실물 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만들거든요. 또 반대로 달러가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요, 그 반대에 있었던 실물 자산의 가치, 그 달러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화에 대한 분석, 특히나 이머징 증시에 대한 분석에서 달러화에 대한 분석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 왔죠.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DXY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100에 근접하고 있어요. 지난해 2월 최저점 대비 무려 12%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로도 거의 3% 가까운 절상률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달러화의 강세 원인이 뭔지, 더불어서 언제쯤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달러화 강세 주요 원인은 유로화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금융위기 이전에 1유로는 대략 1.6달러대를 넘나들 정도로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죠. 지금은 1달러, 1유로도 위협받고 있는 수준까지 하락한 것,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경제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죠. 한데 유로존은요, 많은 나라의 시스템이 뒤엉켜 있다 보니까 정책의 획일성이나 혹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막 완화하고 재정정책을 막 쏟아부어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중앙은행을 가진 미국은요, 그런 결정이 아주 수월합니다. 하지만 유럽은요, 재정위기 이후에 유로화 가치는 하락했어요. 이는 결국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에게는요,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독일은 낮아진 통화 가치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됐으니까 굳이 경기 부양책이 필요 없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의 자동차를 유로당 1.6달러 할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수월하게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남유럽은요, 매우 힘이 들 정도로 경기가 위축됐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유로존이라는 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니 보니까 남유럽이 상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유로존의 붕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로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형편이 좀 괜찮은 독일의 재정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늘 이렇게 고개를 내줬죠.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ECB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내에서만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화정책이죠. 하지만 재정정책이 없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왼쪽 무릎을 다쳐서 쓸 수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 오른쪽 무릎만으로는 아주 빠르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야만 한다면요, 오른쪽 무릎에 더 큰 하중이 걸리고 무리하게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재정 도움 없이 오로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미국이 1% 금리를 내릴 때 유럽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됐다는 거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러면 상대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금리의 정의가 뭔가요? 금리가 뭔가요? 도대체 화폐의 보유가치 아니겠습니까? 유로화의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유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표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는 지수가 결국 주요 6개국 선진국 통화의 바스켓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유로화 비중이 58%나 되기 때문에 유로화의 구조적 약세가 결국은 달러의 강세로 드러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는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하나는 달러화가 자체적으로 약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로화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되겠죠. 그럼 달러화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떠오릅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가 경쟁에 유리하다라고 믿고 있으시죠. 끊임없이 연준을 압박했고 결국은 최근에는요. 연준 이사로 주디 쉘튼을 임명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주디 쉘튼은 자신이 연준 이사가 된다면 2년 이내로 미국의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지요. 그야말로 자신의 말대로 움직여줄 대타를 기용한 겁니다. 최근에 레리 커들러는 주디가 경제학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회 인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조금 뼈가 있는 말입니다.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슬쩍 깔아뭉개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경제학부 출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희망은 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도의 중립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연준에서는 그다지 어울리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출세를 위해서는요. 영혼도 팔아먹을 만한 그런 사람 같아서 말이죠. 주디 쉘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본위제가 뭡니까? 금을 화폐로 쓰자라는 거잖아요. 연준은 달러를 발행하라는 기관인데 연준의 그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거죠.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자산 보유 가치의 절하를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근본위제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물론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시황관이 자주 변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의 역할을 정의한 어떠한 법률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연준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만 한다라면서 제롬 파월에게 비난을 퍼부었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연준 의원에 대한 인준 권한은요. 상원 중에서도 딱 은행위원회 소관입니다. 상원 의원이 모두 100명이죠. 그중에서 은행위원회는 4분의 1, 25명에 불과합니다. 인원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통제하기도 쉽고요. 또 이들 중 핵심 멤버들은 거의 초당적으로 연준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따질 거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명된 사람이 모두 연준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분, 민주당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화당에서 만약에 단 한 명의 반대표만 나와도 연준 이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이미 은행위원회에서 좀 고참이 있으시거든요. 최고참 2명을 포함해서 몇 명은 이 주디 쉘튼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인준이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리처드 쉘비라는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는데요.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영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타트릭 루미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쉘튼이 추구하는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 절하 방식은 연준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뭐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타로 기용한 이분에 의해서 달러화가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죠? 유로화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이 최근 긍정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차기 정부의 수장을 맡은 폰데어 라이엔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라가르드는 보기 드문 용장입니다. 이 공격과 방어를 적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관료라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받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러니까 ECB 수장이 되기 전에 IMF 총재를 한동안 했었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직업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만 장관직을 무려 3개나 돌려 맡았을 정도로 그녀의 능력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석 달 전쯤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스페셜 리포트에서 라가르드가 ECB의 수장으로 취임됐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당시 라가르드는 드라기 이전부터 꾸준히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ECB의 정책 기준을 상당 부분 바꿔버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말이 되기 전에 ECB가 연구했었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녀가 공부하겠다고 했던 과목은 대략 8가지의 분야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의 재설정 및 측정 방법의 변화라든지 세계화, 또 화폐 디지털화, 다양한 정책 도구, 소통 방식, 그리고 거시 경제 모델링,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11일이었죠. 지난 11월이 아니라 2월 11일이었죠. 유럽의회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한번 발췌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통화정책이 유일한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양적인 조치들이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 역시 함께 커질 위험도 증가한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유로 지역의 성장 모멘텀을 지지하고 가격 압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금리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지금처럼 지루하게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더는 지속될 수 없다. 만약에 더 지속된다면 그 기간만큼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속히 정상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로 제시된 것이 물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준은 물론이고 전 세계 선진국 주요 중앙은행들은 목표 물가를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죠. 2%로 정해왔었는데 저금리가 뉴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2%를 고집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녀의 말대로 목표 기준 물가가 하락한다면요. 물론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목표 물가를 1.5% 수준으로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과거에는 2%를 넘어야만 금리를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바뀐다면, 목표 물가가 바뀐다면 1.5%만 넘어서도 즉각 금리 인상의 구체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금리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란 화폐의 보유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로화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곧 유로화의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물가 바스켓을 구성하는 요소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주택가격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이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바스켓 구성에서 빠져 있었어요. 주택가격은 빠져 있었지만 매달 내는 월세, 임대료는 들어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 집이라는 것이 평생 한두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한두 번 사는 건데 내 주머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 물가 바스켓에는 이 주택을 넣는 것이 그닥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학계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오르는 것은 오로지 주택뿐이잖아요. 미국도 엄청나게 오르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오르고 있어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이 주택을 만약에 물가, 소비자 물가 바스켓에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는 물가보다도 훨씬 더 명목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일이죠. 순식간에 명목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를 넘길 수 있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수 있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라가르드는 이런 부분들을 대략 7월 정도에는 마무리하고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녀의 계획에 맞춰서 매우 중요한 시장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린 투자자니까요. 자, 7월 전으로 그녀의 새로운 정책이 만약에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일단 유로화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돈들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던가요?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쪽으로 돈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로화가 강해진다면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내고 유럽 증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머징 비중과 실물 자산에 대한 비중 역시 늘려 잡아야 되겠죠. 다만 장애 요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회남에 심은 귤을 회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좌파 성향이 짙어지고 독일에서 태어나면 우파 성향이 짙어집니다. 우파를 다른 말로는 보수라고도 하는데요.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수 성향이 짙은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의 정치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ECB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ECB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입니다. 변화를 기피하는 독일 원로 정치인들의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어떻게 라가르드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유로화의 강세 전환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타격이 컸죠. 그중에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이 트럼프 덕에 재정 위기 때도 기대조차 못했던 이 독일에서의 재정 투자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러화 약세 전환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시장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달러화가 유별스러운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그 비교 통화인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럽의 통화는 유로화로 통합되었다지만 정부는 통합정부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부재가 미국에 비해 여류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ECB의 수년간의 시도는 좋지 않은 결실을 거두고 만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되었고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를 만들었어요. 너무 비정상적으로요. 하지만 최근에 ECB의 바통을 이어받은 라가르드는 이런 환경에 변화를 주려 합니다. 라가르드는 물가 바스켓을 수정하고 목표 물가 수준을 낮춰서라도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독일이 걸림돌입니다만 6분기 연속 침체를 겪은 터라 이제 독일의 정치인들도 재정 투자에 대해 굳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순조롭고 유럽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유로화의 약세는 끝이 나고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로화가 통화 바스켓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장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7월 전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네? 이러면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미국 위주로 구성되었던 포트폴리오를 이머징과 유럽 시장으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